안녕하세요 여러분. 1등급을 부탁해 김예리입니다. 자, 우리 1등급을 부탁해 강좌가 총 3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 30강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 강좌 찍으려고 OT 오리엔테이션 준비하고 수업 준비하고 이제 뭐 1강, 2강 어떻게 찍지, 여러분과 처음 만날 때 또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했던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30강이라는 강좌의 이제 마지막에 왔네요, 여러분. 저와 함께 완강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번 강의 저와 지금 함께 듣고 계시다면 완강 약속 지키신 거죠, 여러분? 네, 저와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까지 끝까지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잘 들으셔서 제 소원대로 또 여러분의 소원대로 우리 사회문화 1등급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6단원에 어디에 와 있는지 이제 마지막이겠죠, 여러분? 자, 마인드맵 볼게요. 자, 우리가 현대사회와 사회변동의 6단원에 사회 변동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론들, 요인 이런 것들 배웠고요. 또 산업화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세계화, 또 정보사회,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이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특징 비교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정보사회 특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화라든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은 아주 새롭고 뭔가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화의 의미와 요인, 첫 번째 빈칸에 세계화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국제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실. 국제화랑 세계화가 어떻게 다르냐면 국제화는 국가와 국가 간의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국가의 경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그 국가들 간의 그런 교류. 그런데 세계화는 세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계 전체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세계가 단일한 체제로 통합되어가는 현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돼 있죠.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제 세계화가 되는 거죠. 자, 세계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와 지금 현대 사회 모습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요인. 어떻게 해서 세계화가 가능하게 됐느냐? 과학기술적 요인 빼놓을 수 없죠. 자, 과학기술,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 이런 범위가 확장하게 됐다. 이제는 우리나라 가수가 새로운 음반을 내도 다른 나라에서 금방 그걸 알 수 있고 다른 나라 가수가 새로운 음반을 냈다는 게 우리나라의 연예계 주요 소식으로 또 다뤄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SNS가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하고의 그런 교류도 있을 수 있죠. 다른 나라 사람이 올린 글을 쉽게 본다든지 혹은 또 여러분의 글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보여진다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경제적인 요인. 기업의 활동 무대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다른 나라에 진출하고 다른 나라 기업도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생겨났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 자, 정치적 요인으로는요. 탈냉전. 냉전을 벗어났어요. 냉전 하면 여러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또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공산진영의 그런 부딪힘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탈냉전의 도래에 따라서 공산권 국가가 개혁을 하고 또 개방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 간의 교류가 더욱더 확대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요인 또 있고요. 또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화의 사회문화적 특징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런 국가 간의 이런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기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도 좀 그에 못 미쳤고 교통통신의 기술도 또 많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된 행위자였어요. 국가. 오로지 그냥 그 국가 내부에서 국가가 주체로 활동하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교류에서도 국가가 주체였는데 이제는 국가가 주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NGO와 같은 비정부 기구라든지 또 다국적 기업,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그런 뭔가 그 패스트푸드점, 햄버거점 같은 경우도 다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죠. 또 지방자치단체 혹은 개인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개인,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여기 사례로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하더라. 세계화 시대 때. 자, 그러면 새로운 생활 양식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전파됐다. 여러분 전파 기억나시죠? 문화의 변동 요인 중에 외부적 요인이었어요.
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발달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다르네 하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생활 양식에서 변화를 가져오더라 라는 측면.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렵지 않죠? 그냥 쭉 읽어가시면서 같이 이해해보면 됩니다. 자, 또 문화상품이 개발이 됐어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문화상품에 문화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기억나시나요? 3단원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자, 큰 3단원 문화에서 제일 처음 배운 게 문화의 의미,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인지 구분하는 거였었죠. 문화상품에 문화의 밑줄 쳐져 있으면 무슨 의미? 대답하셨죠, 여러분?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 문화상품이 개발이 됐고요. 그게 전파가 됐대요.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는 우리나라만 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내부만 아니라 이윤 추구를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상품 개발과 전파가 가속화되더라. 특히 우리나라의 드라마, 한류 인기 굉장하죠. 지금 뭐 한류의 인기가 식어가네, 반한류가 움직이고 있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드라마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영드, 미드, 일드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도 보시기도 하시죠. 저도 가끔 그렇게 외국 드라마들 보면서 그 나라의 문화는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도 세계화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문화 사회가 보편화되더라. 유학이나 이민 등과 같은 인적 교류,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또 이런 게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가는 사회가 많아지고 서로 다른 생활 방식, 사실 문화가 다르면 엄청난 생활 방식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또 문화가 그들의 문화를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변화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문화 사회가 보편화되는 측면, 세계화에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계화 과연 좋기만 할까라는 거예요. 세계화에 따른 문제. 자,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게 세계화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게 됐어요. 그렇죠? 또 다국적 기업과 거대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자율성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면 다 좋아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약간은 여러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자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오히려 국제기구, 유엔과 같은 그런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나라가 핵실험을 하겠다. 그러면 다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유엔과 같은 그런 국제연합 그런 기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죠. 이제는 그 나라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서로 간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영향을 절대 안 줘.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국제기구의 역할도 증가가 되고 또 다국적 기업과 같은 거대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그 내부에, 국가 내부에 정부 정책의 자율성은 오히려 침해되더라라는 측면 있습니다. 문제. 또요. 선진국 문화의 일방적 전파에 따른 문화에 무엇이 나타난다? 이제는 조금 힘센 나라 문화가 다 제패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문화가 다 같아지는 거예요. 선진국 문화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문화의 획일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의 획일화. 자, 또 그러거나 약소국이나 소수민족의 문화가 소외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되기도 하겠죠. 문화의 정체성. 자, 세계화가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공부가 되어야지 세계화를 찬성하는 근거, 반대하는 근거를 모두 다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세계화를 찬성한다 한다면 반대하는 측면에 대한 논거를 쓰기 힘든 거고 내가 세계화를 반대한다면 찬성 근거를 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찬성은 사실 금방 잘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좋은 측면 쓰면 되니까. 그래서 더 세계화에 따른 문제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더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진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화를 다 같아지게 만든다면 이러한 나라들의 문화는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측면. 또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무한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 막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격차 완화될 것 같지만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이 바로 세계화에 따른 문제예요.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국가의 힘을 못 따라가는 거죠. 약소국이. 근데 국가 간에 너는 좀 힘이 약하니까 내가 좀 보호해줄게. 이런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세계화가 되면 서로 간의 그런 모든 무한 경쟁으로 다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빈부격차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세계화에 대한 대응. 세계 공동체 의식과 같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이다라는 생각. 이제는 그 나라 내부에 그냥 민주시민적 자질을 가져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세계 시민적인 자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이건 뭐였죠, 여러분? 우리 배웠는데? 극단적 상대주의 할 때 배웠는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예요. 어떤 가치도 이 가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있었죠. 자,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의식,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 이런 것들. 자, 그리고요. 문화가 획일화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전체 문화가 다 하나로 같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진짜 끔찍하겠죠, 여러분. 정말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게 바로 문화적인 다양성일 거예요. 그렇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국가 간의 그런 협약. 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와 자기 문화의 정체성도 지켜야 되겠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 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 상실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 강화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태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세 가지 태도 배웠죠.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두 가지는 가지면 안 되는 태도예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만 올바른 태도였죠? 바로 문화 상대주의. 그쵸? 빈칸에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 자,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또 무슨 태도?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포용하는 자세, 관용이죠, 여러분. 관용의 자세. 자, 이런 것들을 가질 때 바로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다양성 존중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기술이 굉장히 급격하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품도 어때요? 경쟁력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 이겨야죠. 그렇죠? 물론 다른 나라를 짓밟고 올라가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우리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키워야 된다라는 측면. 또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여기 완전 별표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거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예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특징 비교하는 문제 나온다고 했고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보사회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눈 동그랗게 뜨시고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앞에 세계화의 내용은 그냥 쭉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여기는 조금 암기도 필요합니다. 자, 정보사회 뜻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자,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로 지식과 정보를, 자, 여러분 지식 동그라미 하시고요. 정보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바로 지식과 정보예요. 정보사회에서는. 자,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로 지식과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발전하는 사회다. 자,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대요. 부가가치가 무슨 뜻이냐면 부가, 더하는 거예요. 가치를 더한대요. 가치를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걸 더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원천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 바로 지식과 정보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서? 정보사회. 그러면 농업사회에서는 주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 뭐였을까요? 토지, 또 노동. 그러면 산업사회에서는 자본, 노동.
정보사회에서는 이제는 지식과 정보라는 거예요. 자, 지식과 정보가 내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일컬어서 정보사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 볼게요. 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한 원천 2가지 적어봐라 하고 빈칸 여러분 뚫어놨는데 여러분 쓰실 수 있죠. 방금 했으니까. 무엇과 무엇이 중시된다? 지식과 정보. 자, 지식과 정보가 주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째 표현, 조금 어려운 표현 나왔어요. 전자민주주의래요. 전자민주주의. 자, 전자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법과정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들어가진 않아요. 정보사회의 특징의 일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문화에서 이해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한데, 전자민주주의의 발달로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내가 정치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 직접 정치인을 찾아가지 않는 한. 지금은요. 전자민주주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치인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각종 사이트 게시판에 글도 남길 수 있고 여러분이 남긴 글이 또 반영돼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적인 그러한 그 요소로서 전자민주주의가 기능할 그런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표현도 여기 나왔습니다. 정보 생산자인 인간의 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생산자래요. 아, 이제는 누가 정보를 따로 생산하고 나는 소비만 해 이런 차원이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 이거 뉴미디어 할 때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 배웠었죠.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정보 생산자인 또 정보를 실제 생산하는 건 당연히 인간이죠. 인간의 지적 창조력이 중요해졌다. 창조력. 이제는 단순히 기계 돌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력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전문직, 기술직, 과학자 및 연구원 등과 같은 직업이 더 중요해졌더라.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고급 정보, 또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격차가 좁아졌대요. 자, 이제는 만드는 사람 따로, 또 뭐 소비하는 사람 따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죠. 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물건을 내가 소비했어요. 사용했는데 불편해. 그러면 그런 것을 그 만드는 사람의 그 홈페이지에 가서 의견을 남길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불편합니다. 다음에 만들 때 이런 것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생산자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고쳐서 물건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소비자와 생산자의 격차가 좁아지고 심지어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여러분 신조어 하나 있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용어 정리에 프로슈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프로듀서 생산자와 컨슈머 소비자가 합성된 그 단어예요. 생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를 일컬으며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런 경계가 어떻게 됐다? 모호해진 그러한 정보사에서 등장한 용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적인 측면에서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도 이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에 이제 소비자도 참여하게 직접 가서 정말 기계를 돌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의견을 남긴다든지 하는 방향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생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프로슈머라는 표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어서 볼게요. 자, 산업사회에 의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완전 별표할게요. 자, 이거는 진짜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산업사회는 어떤 품종, 어떤 생산 똑같아요. 정보사회도 어떤 품종, 어떤 생산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래요. 자, 소품종. 자, 컵을 만듭니다. 컵. 정말 다양한 모양의 컵이 산업사회 때는 있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겨우 물 마시는 컵 하나 만드는데 그 기계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아직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컵을 대량으로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소품종입니다. 품종이 다양하지 못했고요. 대량 생산. 우리 산업사의 특징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배웠었죠? 자, 그런데 그런 산업사회 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정보사회잖아요. 정보사회 때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교실에 가셔서
또 여러분의 또 학교 교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하철을 탔을 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하철 딱 탔는데 나랑 똑같은 옷 입었어, 옆 사람이. 똑같은 가방 맸어. 똑같은 핸드폰 케이스고 똑같은 안경테고 똑같은 뭐 신발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있기도 쉽지 않죠? 있다면 사실 그거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괜히 창피해서 내가 다른 칸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데로 움직인다든지. 근데 그런 일 여러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저와 똑같은 가방에 똑같은 옷에 똑같은 핸드폰 케이스를 들고 똑같은 신발을 입은 사람이 옆에 쓴 적도 없었거니와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이 모든 걸 똑같이 한 사람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 물론 간혹 가다가 내 친구랑 나는 똑같은 필통을 가지고 있네. 그럴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제가 이 단원 수업할 때 학교에서 항상 질문 던지거든요.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면서 사실 이건 학기 말쯤에 겨울 때 보통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외투, 똑같은 뭐 가방, 똑같은 것들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느냐 사실 찾기 힘들어요. 그만큼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다품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품종. 그리고 품종이 다양하긴 다양한데 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지 않게 될 수밖에 없었냐? 우리의 무엇도 고려했냐면 개성도 고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품종을 대량으로 만들잖아요. 이제는 다품종이면서 개성 존중까지 가면서 소량 생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바로 정보사회 특징입니다. 비교하는 문제 나오겠죠? 그럴싸하게 헷갈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꿔서. 자, 정리하세요, 여러분. 산업사회 소품종 대량 생산. 똑같은 컵 모양 하나로 소품종 대량으로 찍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정보사회 때는 다른 품종, 다양한 품종, 정말 다양해졌어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개성도 존중하면서 소량 생산으로 갔다라는 거. 자, 기억하세요, 이거 구분해서. 자, 이제 그 다음 특징 볼게요. 전자상거래가 확산됐다. 저는 전자상거래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그 물건을 사고 판 적이 있었다. 뭐 팔지 않더라도 산 적이 있었다. 그런 거 다 전자상거래예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라. 자, 가상 공간의 인터넷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가 증가하더라. 전자상거래. 그래서 요즘에는 어때요, 여러분? 직접 매장에 가서 사는 경우보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정보사회 특징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사회 특징 중에서 문제로 자주 나올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 또 나왔습니다. 별표할게요. 별표. 자, 어떤 업무를 통한 재택근무의 확산이다.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된 건 내가 직장과 떨어져도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옛날에는 여러분 일을 하려면 공장에 직접 나가서 기계를 돌려야 돼. 기계를 우리 집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뭐만 들고 다니면서 집에 가도 일할 수 있어요. 컴퓨터. 뭐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원격 업무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격 업무를 통한 재택근무가 확산됐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꼭 직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일할 수 있게 됐구나. 집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네. 가정과 직장의 통합. 자, 일과 가정의 그런 거리상 통합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있어요. 자, 통합 정도. 이거를 시기별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자, 시기라는 거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사회 때는 내가 그냥 집에서 가내수공업하고 집 옆에 바로 내 논이자 밭이자 내 일터예요. 일터이자 집이자 했던 그런 시대 농업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가장 높았던 사회는 바로 농업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산업사회가 됐죠. 어디에 나가야 돼? 도시래. 그 공장에 나가야 돼요. 주로 도시에 공장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이촌 향도 현상도 많이 발생했듯이 공장에 나가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산업사회 때.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확 떨어지겠죠. 근데 정보사회가 됐더니 이제 어떻대요? 원격 업무, 인터넷을 통한 원격 업무가 가능해서 재택근무도 된대요. 그렇지만 지금 저도
현대사회 정보사에 살고 있지만 학교에 출근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격 업무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격 업무도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격 업무라는 인터넷이 가능했던 사회가 아닌 산업사회에 비해서는 당연히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다시 높아졌겠죠. 그래서 순서를 매겨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가장 높은 사회 농업사회, 그 다음에 정보사회, 그 다음이 산업사회예요. 농정산 이 순서대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강한 사회 순서대로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원격 업무를 통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가정과 직장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죠. 이제는 꼭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격 업무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교통 혼잡도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고요. 자, 다음 특징 볼게요. 탈권위, 탈중앙 집권화에 따른 관료제의 약화래요. 그럼 무슨 관료제 딱 떠올리셔야 돼요. 이제는 탈관료제죠. 자, 여러분 탈관료제 적어두시고요. 자, 그래서 산업사회 때는 관료제, 정보사회 때는 탈관료제 이거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꼭 피라미드로 위로 올라가서 결정받고 명령 쭉 떨어지면 그때 가서 복종하는 관료제적인 성격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다음 볼게요. 최고 결정권자와 각 전문 분야의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됐다. 수평적으로. 그리고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축소됐다. 이거 사실 우리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탈관료제 특징 할 때. 정보사회 특징과 더불어서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내용. 자, 그래서 정보사회 특징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정보사회 특징 이어서 볼게요. 자, 어떤 통신 매체가 발달했느냐? 이제는 뉴미디어 떠올리시면 됩니다. 일방향이 아니에요. 양방향이 되는 거예요. 양방향, 쌍방향 같은 뜻이죠? 자, 쌍방향 통신 매체가 발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어떤 것도 가능해졌느냐? 의사결정이 꼭 일방적으로 위에서 딱 결정해서 밑으로 명령 내려서 밑에는 복종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쌍방향적 매체가 되면서 화상회의도 가능해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쪽 꼭 최고 결정권자가 아닌 쪽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나뉘어진 거죠. 의사결정의 분권화라고 합니다. 분권화. 자, 의사결정의 분권화 경향, 우리 탈관료제 특징이기도 해요.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사의 특징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정보사의 특징이. 의외로 되게 많은데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라서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공간적 범위의 확대. 이제는 그냥 이웃집 누구 이렇게만 내 친구야 이게 아니죠. 전 세계인들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됐다. 면대면 접촉이 감소했어요. 자, 여기도 별표할게요. 여기도 자주 나옵니다. 다 그럴싸하게 정보사회가 되면 다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면대면 접촉도 뭔가 증가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지금 어때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의사소통하고 있지 않죠?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저에게 글을 남겨주시고 저와 소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 인터넷이라는 거가 매체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면 달려가서 똑똑똑 누구 나와라 해서 이러하대 하고 그런 시대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면대면 접촉이 감소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사이버 공간이나 통신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양상이 증가하더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SNS를 통해서 교류를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보사회 특징 좀 내용이 많았지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좀 확실하게 제가 별표 친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정보사회에 좋기만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점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문제 볼게요. 개인정보 유출.
신상 털기 이런 표현 나왔죠, 여러분? 네티즌 수사대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개인 신상과 사생활에 본인 동의 없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들. 또 정보 불평등. 부나 권력의 불평등과 같이 정보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어요. 그게 왜 문제일까? 지식과 정보가 뭐라 그랬어요? 주요한 부가가치의 원천. 그러니까 정보 필요한 자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의 그 격차는 곧 무슨 격차를 가져오는 거예요? 소득의 격차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불평등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 범죄,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법과 규범의 위반 행동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중독. 여러분 아니시겠죠? 아니셔야 됩니다.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적인 이런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또 불건전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정보를 과잉으로 사용한다든지 혹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이러한 문제점들, 또 대면적인 인간관계가 오히려 축소돼서 인간 소외도 겪을 수 있죠. 자, 여기도 사실은 어렵게 막 외워야 되고 암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맞아 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쭉 읽어서 같이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 대처할 수 있을까? 대처 방안. 개인정보 유출은요. 정보를 누가 도용했을 때 처벌을 정말 심각하게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하는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또 정보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관련 기구,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 또 정보 불평등은요. 별표할게요, 여러분. 별표. 자,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이해해 봤을 때 지식과 정보가 주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다른 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정보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정보 소외계층.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기회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터넷 하려면 그냥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하고 하면 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 하려면 1시간 걸어가서 겨우겨우 이제 컴퓨터 있는데 가면 컴퓨터 전원 버튼 누르고 부팅되는데 한참 기다린 다음에 겨우 부팅돼서 뭔가 클릭하면 계속 모래시계 떠 있고 이런 지역인 경우도 있죠, 여러분. 쉽게 정보에 접근하는 게 물리적으로 혹은 다른 측면으로 어려운 측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정보를 접근하는 정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정보의 소유 정도가 달라서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격차를 우리가 정보 격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보 격차, 정보의 접근 정도가 서로 달라서 또 정보의 소유 정도가 서로 달라서 생기는 그러한 격차를 다 일컬어서 정보 격차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정보 격차는 정보사에서 등장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 격차. 희소하고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소유하며 자, 접근 정도, 소유 정도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평등 현상이다. 사회 계층 형성에 영향을 준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정보가 주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니까 부가가치의 원천이라면 사실 좀 어렵죠, 여러분. 쉽게 그냥 어떤 걸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편하게. 자, 그래서 그런 그 원천이 되는 게 정보니까 거기에 격차가 온다면 정보의 격차가 어떠한 격차까지 올 수 있느냐? 결국에 빈부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 계층 형성에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되셨죠? 정보 격차. 자, 그런 정보 격차 문제까지 이제 해결책 봤고요. 사이버 범죄는요. 건전한 정보 문화를 확립해야 돼요. 이제 네티즌들이 우리 모두 다 네티즌이죠. 사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 또 인터넷 속에서의 그런 예절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정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정보 규범 같은 것들도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인터넷 중독은요. 중독자에 대한 예방,
그쵸? 되고 난 다음에 이걸 해결하는 것보다 이제 예방이 더 먼저 중요하고요. 또 치료, 또 정보통신 윤리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정보사의 특징 이제 다 살펴봤고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 3가지로 이제 카테고리가 분류돼서 나왔는데요. 전 지구적이라는 표현은 그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구 온난화에 의한 각종 기상이변, 사막화하고 등등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이제는 딱 그 나라 내부에서만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시켜서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지구가 따뜻해진대요. 이 세계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지구가 따뜻해지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1도씩만 올라가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거 우리가 환경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환경 문제.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의한 각종 기상이변들, 사막화가 촉진되는 거,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또 대기오염, 수질오염, 각종 이런 해양 토양오염,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그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게 생길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이걸 생각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좀 줄이는 그런 각종 협약들도 만들고 있죠. 또 산업화와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각종 오염과 쓰레기 문제가 발생한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다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더라. 또 이런 것들 다 사실 왜 생겼겠어요?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 무분별한 자원을 막 남용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 파괴 이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 그쵸?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도 역시. 자,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개발과 환경 간의 균형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계속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거랑 아닌 거랑 큰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용어 여러분,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후손까지 다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과 환경 간의 균형을 추구해야 되겠고요. 또 자연환경 우리 마음대로 파괴해도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가짐 가져야 되겠고요. 또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고립돼서 국제적으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환경 친화적인 상품도 만든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환경 문제. 자, 다음은요. 무슨 문제가 될까 봤더니 자, 식량과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대요. 자원이에요, 여러분. 자원 문제. 자, 선생님 식량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식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거예요. 식량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서 기아를 겪고 있는 지역 발생.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 TV를 보실 때 이제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서 많이 나오는데 광고, 어떤 드라마 사이에 이제 광고에 보면 갑자기 이제 아프리카 어린이 나오면서 눈 꿈뻑꿈뻑 하면서 어때요? 이 아이는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내가 점심 급식 때 먹다가 먹기 싫어서 남긴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 내가 안 남기고 적게 푸고 먹을 양만 먹었다면, 음식물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것들이 다 도움의 손길로 다 이어져서 결국에 저런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의 그런 지역적인 편중이 너무 심한 거죠. 어느 나라에서는 넘쳐나서 버리는데 어느 나라는 지금 굶어 죽고 있다라는 기아를 겪고 있는 지역이 발생하더라. 자, 산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고갈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정말 이거는 고갈될 일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원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그렇죠? 자, 그런 문제들 다 자원 문제 사례로 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원의 무절제한 개발과 사용으로 인해서 자원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책은 반대로 제시하면 되겠죠. 자, 소비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또 친환경적인 뭘 만들자? 대체 자원. 이제는 고갈되고 있는 측면이 많은 자원일수록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원 배분의 형평성. 여기에 여러분 효율성 쓰면 틀리는 거예요. 형평성 이제 고루고루 다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생태계의 균형도 유지해야 되겠죠. 자원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지금 전쟁 어떤 내용, 테러 어떤 내용 나왔죠? 자, 제목 자체가 전쟁과 테러예요. 전쟁과 테러. 자, 전쟁과 테러의 차이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둘 다 약간 총칼 들고 싸우는 느낌 날 텐데 구체적으로 차이점?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이런 전쟁, 테러가 많이 보도가 되는 때가 됐죠. 또 그게 심각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왜 그럴까? 전쟁이 무엇이고 테러가 무엇이길래 그 내용입니다. 전쟁은요. 국가나 집단이 전면적으로 참여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고 테러는 소규모 또는 개인이 참여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물론 이 내용도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전쟁과 테러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전쟁에서는요. 상대방 군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 적군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테러는요. 민간인까지도 포함한다는 무차별적으로 누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 두두두두두 그냥 다 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쟁은 그 적국하고만의 싸움, 테러는 민간인들도 다쳐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게 약간 베이스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쟁과 테러. 자, 계속 이어서 보면요. 왜 발생할까? 전쟁과 테러. 안 일어나야지 제일 좋은 건데. 자, 종교나 민족, 또 인종적인 이런 갈등, 또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게 다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해결 방안. 이상적인 내용이지만 역시 우리가 공부해야지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전쟁과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분쟁 당사자들의 상호 존중 제일 중요하죠. 이해. 또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간의 또 지역 간의 갈등 분쟁은 가능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총 들고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국제연합, 유엔이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국가 내버려도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국제기구가 중재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쟁과 테러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난 셈인데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특징 비교 문제예요. 여러분 수능에도 아마 꼭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ABC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ABC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농업, 산업, 정보사회 중에 하나다 하고 줬어요. 제일 처음 등장한 이 표현 보세요.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결합 정도. 이거 발표했잖아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순서 여러분 외우라고 했었던 거. 농정산 기억나시나요? 내가 집이자 내 일터이자 했던 농업사회에 또 산업사회는 공장에 나가야 되니까 가정과 일터가 분리된다 그랬고 정보사회는 원격 업무가 가능하니까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 결합 정도 첫 번째 라인만 봐도 여러분이 ABC가 뭔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결합 정도가 높은 A가요. 농업사회가 되겠죠. 자, 농정산 순서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농업사회가 A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정보사회가 되겠죠. C는요. 산업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여기다가 여러분 대입해서 가와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구성원 간의 익명성. A, 농업사회랑 C, 산업사회 어디가 더 높을까? 농업사회는 앞집, 뒷집, 옆집, 우리 동네 사람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산업사회만 해도 벌써 이촌 향도 현상 많이 발생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데 농업사회 때보다는 당연히 익명성이 더 커졌겠죠. 그런데 A가 C에 비해 익명성이 높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2번은요.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 크다? B를 봤더니 정보사회예요. 정보사회가 가장 시공간적 제약이 적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거리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고요. 밤 9시도 볼 수 있고 아침 9시도 볼 수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 거의 없다시피 한 게 바로 정보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보사회가 지금 농업사회에 비해서 더 크다? 당연히 틀린 말이고요. 훨씬 적어지죠. 자, 3번은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어떻느냐? 이거 별표해야 되겠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완전 분리가 돼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구분이 모호했어 하는 사회가 있었어요. 그 사회는 정보사회였죠. 그런데 C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업사회예요. 산업사회 때는 어땠을까요? 신문 기자들, 정보를 생산하는 그런 기자들 따로 있고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방송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소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되기 이전에는 쉽게 일반인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어떻다? 뚜렷하다. 이거 맞네요. 그렇죠? 3번이 답이네요. 4번 갈게요. 가는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적절하다 했습니다. 가를 봤더니 지금 정보사회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정보사회는 면대면 접촉의 비중이 어떻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뭐 친구나 부모님께 그 연락할 때 어떻게 해요? 직접 달려가서 친구네 집 띵동 벨 누르고 집에 또 다른 데 있다가도 집에 가서 벨 누르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안 그러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톡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이렇게 얼굴을 직접 맞대지 않고도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면대면 접촉의 비중은 정보사회로 가면 굉장히 떨어지는데 정보사회가 지금 가장 높은 걸로 돼 있는 가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틀렸고요. 5번은요. 다품종 소량 생산. 역시 별표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다품종 소량 생산이냐 소품종 대량 생산이냐 구분하는 거 있었습니다. 품종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기계도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개성도 존중해서 소량 생산한대요. 그거는 무슨 사회에서? 정보사회에서. 그렇죠? 자, 산업사회 때는 어때요, 여러분?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야 되겠죠. 5번도 틀렸네요. 그렇죠? 자, 되셨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나온다는 거. 비슷한 맥락으로 또 볼게요, 여러분. 76번입니다. 자,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만 비교한 거예요. 여기 농업사회는 없는 거고요. 자, 지식과 정보 서비스업 산업이 비중이 높은 사회. 당연히 정보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정보사회가 되는 거고요. B가 산업사회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에 들어갈 말. 지금 정보사회가 B니까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더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격차 정도는 어떨까요? 정보사회가 더 높겠죠. 이미 틀렸네요. 그렇죠? 2번. 면대면 소통의 비중. 산업사회가 더 높죠. 그런데 지금 산업사회가 더 높은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맞네요. 왼쪽에는. 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보사회 때 더 높은 거예요. 그쵸? 자, 틀렸고요. 소품종 대량 생산. 자, 여러분 소품종 대량 생산은 산업사회 특징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산업사회가 더 높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왼쪽으로는 맞습니다. 자, 5번. 사이버 일탈 행동 빈도는요. 사이버 일탈 행동 지금 산업사회 때 더 높은 거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2번과 4번을 오른쪽에 나와 맞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요. 오히려 정보사회가 더 많은 걸 골라야 돼요. 자, 전자상거래 비중 딱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4번은요. 업무 방식의 표준화, 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만 가야 돼? 관료제 떠올리시면 되겠죠? 관료제는 산업사회예요. 그러니까 정보사회 때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정보사회 관련된 특징, 관련된 그 마인드맵 채워보면 정보사회하고 쭉 제가 그냥 빈칸으로 뒀습니다. 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여러분이 복습해서 적어 넣으시라는 얘기인데요. 산업사회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꼭 복습하셔서 제가 특히 별표 쳐드렸던 부분 적으실 수 있게끔 복습해서 앞에 보지 말고 적으신 다음에 앞에 내용이랑 또 맞춰보시고요. 또 우리가 전쟁과 테러를 비롯해서 또 무슨 문제 배웠어요? 환경 문제, 또 자원 문제 이런 거 배웠었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다 뭐라고 표현했다? 그 국가 내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인드맵까지 빈칸 채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등급을 부탁해. 이걸로 이렇게 30강 다 마치게 됐네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계신 여러분, 제가 원하는 이 소중한 마음 1등급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강의 들으시고 모두 다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이어지는 수능 기출 특강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1등급 화이팅!